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숨당 김주현입니다. 제가 이제 한숨을 참 많이 쉬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권하는데 약간 안 풀리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가만히 한숨을 쉬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아, 그래요? 한숨이라는 게 큰 숨이거든요. 그쵸. 그 호흡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돌아가야 할 때 한숨을 쉬면서 돌아가시라.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라. 그런 의미에서 한숨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구아다니노의 연출 스타일 같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자신의 서스페리아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한숨, 탄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Suspiriorum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뭐 라틴어인데 그렇게 굳이 부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이제 사실 제목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아니 왜 서스피리아인데 한국에서는 제목이 서스페리아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가 애 발음이 나나 그러니까요.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77년도 작품, 이 오리지널 작품이 우측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작품이 사실 당시에 몇 년 시차를 안 두고 한국에서도 바로 개봉을 했는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국에서 수입하신 분이 서스피리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서스페리아라고 개봉을 했죠. 네, 왜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추측컨대 예를 들어서 서스펜스란 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이런 공포 스릴러 장르에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그냥 추측이고요. 네, 네. 어쨌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어서 서스페리아라고 붙이는 순간 이걸 이제 와서 서스페리아를 서스피리아라고 말 못하는 무슨 홍길동처럼 호부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실은 그렇게 잘못 붙여서 예를 들면 혹성 탈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혹성이란 말은 일본식 한자에서 안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 가져온 사람이 혹성 탈출이라고 붙이는 순간 리메이크도 이제 와서 행성 탈출이라고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목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 올해 나란히 또 수십 년 전에 오리지널까지 같이 개봉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제목도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영화가 서스페리아,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서스페리아 2019. 이래야 사실은 말이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리메이크한 제목과 오리지널 영화가 둘 다 서스피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둘 중에 더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핫한 영화는 리메이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이 루카 구아다니노의 영화를 우리가 서스페리아라고 이름을 한국에서 붙어 있고 오리지널을 오히려 서스페리아 1977이라고 붙게 되죠.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님 아시면 너무 섭섭하시겠다. 네. 내가 원작인데 그러니까요. 왜 내 앞에 숫자를 붙여? 그러니까요. 네가 붙여야지 루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루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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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건 이 두 편의 작품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리메이크와 오리지널을 같이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영화당에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건 특별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좋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오리지널과 리메이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한번 그렇게 붙였습니다. 전혀 다른 오리지널과 리메이크 서스페리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편을 비교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다리오 아르젠토의 서스피리아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컬트 클래식처럼 호러 장르의 어떤 대표적인 고전이 되었는데 이 작품을 리메이크가 됐는데 리메이크를 한 사람이 바로 콜미 바이 유 네임의 루카 구아다니노인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좀 신기했었는데 두 영화를 다 나란히 보고 나면 느껴지는 것은 아 구아다니노가 이래서 이 영화를 리메이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일단 원작을 먼저 봤거든요. 원작 먼저 보고 이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리메이크를 했다고 그래서 또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빛의 마술사잖아요. 그렇죠. 빛을 잘 쓰기로 유명한데 굉장히 화려하게 이 빛을 썼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당근이죠. 완전 반대로 맞아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침울하고 글루미한
리메이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리지널 서스피리아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직선적인 영화라면 리메이크 서스피리아는 곡선적인 영화고 오리지널 영화가 말하자면 체험의 영화라면 저 영화는 사유의 영화인 것 같아요. 리메이크는 굉장히 지적인 영화이고 정치적인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간 우리말 표현으로 본다면 이 오리지널 영화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영화라서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게 정말 얼얼한 영화라면 리메이크 서스피리아는 정반대로 휘가 마치는 영화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표층에 드러나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심층에 깔려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영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영화가 실질적인 차이들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스타일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 러닝 타임이 일단 리메이크가 오리지널보다 1시간이나 길어요. 네. 시간 많이 잡고 넉넉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게 되고 똑같이 무용학교에서 벌어지는데 오리지널은 발레 학교고 여기서는 이제 모던 댄스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용 영화라니까요. 그렇죠. 무용한 영화가 아니고 무용 영화. 그러니까요. 춤에 대한 춤추는 영화. 댄스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리지널 영화는 색채나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화려하면서 원색적이잖아요. 반면 리메이크 영화는 애초에 만들 때 겨울스럽게 라고 스스로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량하면서도 그런 풍경들이 영화 내내 펼쳐지는 그런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호러 영화에서 기대하는 어떤 음악, 네. 사운드 그 모든 것들이 77년 작품 원작에 들어있고요. 네. 이번 리메이크작에서는 그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가 음악을 맡았는데 굉장히 70년대의 어떤 시절의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작은 77년 나왔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리메이크했던 2018년 작품은 70년대 분위기를 더 잘 잡아낸 것 같아요. 77년이라는 그 시절의 분위기를 잘 잡고 그 시절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현실감 같은 게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영화? 이거 사전 지식이 뭐가 중요해?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느끼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어떤 영화들은 분명히 그렇죠. 바로 이 오리지널이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어떤 영화들은 그 맥락도 제대로 알고 사실은 그 영화가 배태든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도 알고 역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잘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있어요. 바로 리메이크 영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영화는 사실은 영화를 보는 방식이 반드시 한 가지라고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왜냐하면 기본 텍스트가 같으니까 그런 두 편의 오리지널과 리메이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세한 얘기를 그러면 각각의 영화에 들어가서 전에, 네. 하시겠죠. 네. 오늘 굉장히 저한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가르쳐 주세요. 1분 브리핑에서 말씀해주신 바로 그 지점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할까? 1977년이라는 분위기를 좀 알면 영화를 보기 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977년의 모든 것 혹은 1977년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77학번 아니세요? 응? 초등학교 77학번. 그러니까요. 맞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해가 77년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저의 초등학교 1학년 시절로 네, 보도록 가보시죠. 네, 1977년. 네.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해고요. 네. 김천중앙국민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네. 77년이었습니다. 1학년 몇 반? 1학년 몇 반이었지? 기억이 안 기억 안 나요. 나겠죠. 네. 네. 오른쪽 2부터 77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20일 그리고 9월 5일에 보이저호가 오.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네, 네. 보이저호는 굉장히 중요한 우주선인 것이 보이저호에 우리 인간의 목소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계 어딘가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 보이저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도를 했던 77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9월 15일 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인 최초로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해가 77년 9월 15일이고요. 8월 16일, 12월 25일 엘비스 프레슬리와 찰리 찰리 채플린 채플린이 세상을 떠났던 그러니까 음악계 그리고 영화계의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5월 25일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4가 개봉했던 날이 바로 에피소드 4라고 붙어 있지만 오리지널로 그렇죠. 치면 최초의 스타워즈가 나왔던 게 바로 네. 저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 네. 9월 28일 잘이라고 돼 있죠. 네.
9월 28일 일본의 적군파가 그 자를 하이제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600만 달러의 돈하고 수감돼 있던 적군파 멤버들을 풀어주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일본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역사상 하이제킹이 성공했던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로 기록이 돼 있고 오늘 리메이크하고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아래를 보시면 10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 로테 아르메 프락치온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적군파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독일 적군파라고 얘기하지만 공식 제목은 RAF라고 해서 저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전의 이름은 바더 마인호프라고 이제 안드레아스 바더하고 율리히 마인호프라는 두 사람이 만든 말하자면 테러 조직 혹은 극좌파 네, 조직 극좌 테러 조직.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RAF 바더 마인호프가 하이제킹했던 사건이 또 이때 일어납니다. 10월 13일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납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 그 리메이크했던 서스페리아에서도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계속 뒤에 깔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아래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데이비 보위? 네. 1월 달에 데이비 보위의 로우라는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 네. 이 리메이크한 서스페리아의 데이비 보위가 잠깐 등장합니다. 네. 벽에 포스터로. 네. 그리고 77년 1월 달 로우 앨범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영화에서 계속 음악이 깔리고 있는 음악이 바로 레디오헤드의 톰 요크가 만든 음악인데 톰 요크가 77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크라우트 락이라는 독일의 락 음악을 굉장히 많이 기반을 해서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데이비드 보위의 저 로우라는 앨범이 네. 바로 크라프트베르크나 노이 같은 70년대 77년 즈음에 독일 크라우트 락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크게 무관하지 않고 큰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품에 쓴 이유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을 데이비드 보위의 로우를 한번 장식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뭐 파란만장하게 70년이 흘러간 느낌이 드는데 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배태된 두 편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Miss Tanner, one of the instructors. Nice to meet you. It's useless to try and explain it to you. You wouldn't understand. It all seems so absurd.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서스페리아 1977이라는 오리지널 작품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게 됩니다. 이 영화 진짜 보면 얼얼하지 않나요? 일단 영화 시작하면 네. 공황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한 12분 동안 귀를 찢는 것 같은 사운드 그리고 맞아요. 비에 오는 소리 그리고 화면이 계속 바뀌는데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 보는데 좀 얼얼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서스페리아 1977의 최고의 명장면이 오프닝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떤 극적인 굉장히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대략 한 12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때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고요. 사실은 이 서스페리아 1977의 첫 번째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경험으로서의 영화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시청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영화 참 인상적이긴 한데 너무 과해라고 말한다면 이 영화의 감독인 다리오 아리젠토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요? 홀리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게 되는데 그야말로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진정한 TMI네요. 네. 투머치 이미지. 그런 면에서 네, 정말 투머치한 느낌 같은 게 있죠. 분명히 저 있어요. 색감 같은 네, 것들. 색깔도 그렇고 또 사운드도 말 못하는 게 사실 이제 이 고블린이라는 네.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것은 안 떠오른다 할지라도 이 청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떠올라서 저는 약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바람이 불면 불안하게 흔들리는 풍경 소리 같이 느껴져요. 그 소리가 또 음악이 또 반복적이면서 강박적이어서 어떤 그런 시청각적인 자극을 완전히 관객들이 사로잡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를 보실 때 절대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가급적인 집에서 보더라도 집 안에 있는 가장 큰 액정 화면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게 좋고, 또 무서우면 또 약간 소리 줄이고 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서라운드로. 헤드폰으로 아, 무서워 소리 너무. 빵빵 터뜨려요. 왜 그래 우리한테. 아니야, 그래야 우리 돼. 같은 사람들 쫄보들은 아니요. 힘들단 말이야.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포영화 아닐까? 왜냐하면 뭐, 사운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가치는 정말 인정하는데 네.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실제로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영화는 사실 전부 다 후시 녹음을 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 대화하는 그런 말소리를 그대로 녹음해서 영화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들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 이 고블린의 음악을 틀어놨대요. 소리를 그냥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엄청 큰 소리로 틀어놔서 거의 말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정도에서 배우들이 어떤 공포스러운 연기를 하게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배우들 자체 연기들이 이미 그런 소리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배우가 굉장히 업이 되어 있죠. 그런 방식으로 연기들도 뽑아냈다는 후일담까지 있습니다. How come I never noticed that before? 이 영화를 만든 이제 다리오 아르젠토의 최고작이 서스페리아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서스페리아를 만든 다리오 아르젠토에 대해서 동료들이 찬사를 퍼부을 때 가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술가는. 공포 영화 중에서 좀비 영화를 사실상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걸 만든 감독이 조지 로메로인데, 네. 조지 로메로가 이 다리오 아르젠토라는 이탈리아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칭송을 했냐면, 오로지 시각적인 것만으로 이야기를 완벽하게 짜낼 수 있는 표현주의자, 혹은 영화계의 고갱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계의 고갱. 네. 와. 그런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리오 아르젠토는 대사에 가장 덜 의존하면서 그 자체로 관객들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을 원했을 겁니다. 네.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되어 있죠. 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스토리도 안 중요해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 그래서 네. 이 영화는 어쩌면 음악과 이미지로만 네. 스토리를 끌고 가는 네. 표현주의 같은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리오 아르젠토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약간 오페라적인 과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카메라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또 시점 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시각적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렇게 수지가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보면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는 약간 그 어떤 지류 같은 데서의 급류 같은 것도 보이고, 하수구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물줄기 같은 게 보이는데,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어떻게 찍었냐면, 일반적으로 찍을 때 처음에 찍을 때는 이렇게 멀리서 찍고, 두 번째 같은 그것을 더 가까이서 찍으려고 한다면 보통은 30도 이상을 벗어나서 네. 다른 각도에서 가까이서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통 히치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안 찍었어요. 급류나 이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물 장면을 보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어서 이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화면이 굉장히 튀게 보이거든요. 그런 인위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영화법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생경한 자극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주는 거죠. 자극받았어요.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됐네. 그렇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시점 셔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일반적인 영화에서 시점 셔터를 이렇게 남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점 셔터라는 걸 누가 보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오컬트 무비잖아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고 악마가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 시점 셔터로 이제 끊임없이 트래킹 셔터를 통해서 계속 다가가거나 물러가게 되면 마치 그 모든 일들을 악마가 보는 것 같은 거죠. 무서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이제 공포를 주는 방식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아주 크게 방식적으로 보면, 하나는 뭔가 하면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장면이,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올 걸 관객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출해서 놀라게 하는, 보통 이제 깜짝쇼 같은 네. 그런 그런 효과를 주는 공포 영화들이 있죠. 반면에 지금 너 무시무시 무서운 장면을 볼 거야라고 계속 긴장감을 주다가 그 장면을 딱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후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두려움 자체를 공포의 효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스토리를 정지시켜 놓고 그 효과 자체를 최대한으로 길게 이어붙이는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죠. 서스펜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서스페리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체가 창문인 것 같아요. 기숙사니까 창문이 기숙사와 안과 밖을 나눠주는 그 벽일 텐데, 창문을 계속 보여주고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부는데 창문이 계속 흔들리는데,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올 것 같은 예감 같은 걸 주는데 실제로 들어와요. 실제로 거기에 창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떤 예감을 다 그대로 맞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대범하기도 하고
그냥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뭐 그걸 진짜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진짜 보여줘서 놀라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명확히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스토리의 개연성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영화가 굉장히 황당하게까지 보이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스토리를 쓰기 싫어가지고 막 문기적거려서 쓴 시나리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스토리를 그냥 두 사람이 나와서 10분 동안 떠들어요. 박사님 두 분이 나와서 한 명은 마녀를 믿는 사람, 한 명은 마녀를 안 믿는 사람이 나와서 차례대로 브리핑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할 때는 심지어 자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관객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요약을 해서 두 사람이 막 얘기하고 끝난단 The 말이에요. Marcus woman had been expelled from several European countries. She seemed to have something about her which urged religious thinking people to persecute her, and that the local people believed her to be a witch. Ah, so. What would you like to know? Do you believe in the existence of witches? I have known some women who have said, 그럴 정도이고 중간에 보다 보면 경찰은 대체 뭘 하는지 나머지 아이들은 대체 나가서 뭘 하는지 등등등까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클라이맥스를 보다 보면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어떤 황당함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토리 어떤 치밀함 이런 것으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측면이 있다. 근데 그럼 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다리오 아르젠토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런 고도의 체험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작품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번 두 작품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원작하고 리메이크작의 저한테 가장 큰 차이는 공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네. 원작에서는 천장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에서 천장에서 뭐가 벌레가 떨어진다든지 거대한 유리창이 깨져서 아래로 스테인드 글라스. 네, 쏟아진다든지 그런 식의 공포 같은 게 있었고 리메이크작은 오히려 천장보다는 바닥, 지하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거기에 드는 뭐가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어쩌면 감독이 생각하는 빛에 대한 생각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네. 정확하게 저도 그 생각이 뒤늦게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공포 영화에서 워낙 공간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해서 네. 이 영화의 집은 사실상 썩어가는 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썩어가는 집이라는 이 영화의 공간적인 어떤 설정은 극 중에 등장하는 마르코스의 몸에 대한 상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극 중에서 막 구더기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네, 거고 네. 그럼 이 영화를 만약에 이 집을 마르코스의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지는 이 몸 속에 들어간 일종의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러스 같은 세균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화에서 사실은 이런 장르에서 이게 이제 보통 지알로 장르의 영향을 받은 오컬트 무비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알로 무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트래킹 쇼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트래킹 쇼트를 사용을 해서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냐면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집을 일종의 마르코스의 몸이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또다시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영화를 보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극 중에서 보이는 시각 정보는 거짓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각 정보는 진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마녀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아느냐? 또각또각거리는 발걸음 숫자를 세 가지고 안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녀 중에 최고의 그 마녀라고 말씀드린 마르코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코 고는 소리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초의 장면에서 주인공인 수지가 패트리시아라는 아이가 말을 했던 들었던 시각 청각 정보를 마지막 순간에 떠올려서 상대를 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비밀과 아이리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청각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과 시각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대비는지가 중요한데 영화가 그걸 알려줘요. 저희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라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앞이 안 보이는 다니엘이 이제 이 아카데미에서 쫓겨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장님이지 귀머거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That I'm blind, not deaf.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나는 보진 못하지만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청각 정보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영화에서 남자 캐릭터가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한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렸던 다니엘이고
못 듣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루마니아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극 중에 일어나는 말들을 모르기 때문에 파블로라는 남자가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가지고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핵심적인 반전까지 영화가 어떻게 일구어내는지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 영화가 나온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할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고 그 생각을 확고히 더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삼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메타 영화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마법에 관한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이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이 집을 극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 중에 이 마르코스의 댄스 아카데미를. 그러면 이 수직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마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극장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펼쳐지는 공포 영화적인 상황 속에서 처음엔 마법을 안 믿잖아요. 그러다 마법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사실은 범죄 스릴러처럼 전반부에는 펼쳐지다가 후반부에 가면 오컬트 무비가 되거든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들어가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이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두 박사가 설명을 해줘요. 설명 순서도 앞에 사람은 마법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견해를 듣고 나서 수지는 돌아가서 결국은 마녀와 맞서서 싸우는 후반부 일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을 안 믿던 사람이 두 견해를 듣고 그다음에 마법을 믿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일 속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벌이고 빠져나오는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영화 관람 체험 자체를 극중의 스토리로 바꾼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저는 이것이 망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이 댄스 아카데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헬레나 마르코스라는 마녀예요. 네. 그 사람이 이 댄스 아카데미를 언제 만들었냐? 189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잘 번성하다가 주변에서 마녀로 찍혀서 1905년도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1895년, 1905년 화형 이런 설정이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리미에르 형제 얘기예요.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라는 마법을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인 게 1895년도입니다. 그리고 리미에르 형제가 언제 영화업과 영화 제작과 극장업에 손을 뗐냐? 1905년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헬레나 마르코스의 이야기는 사실상 영화라는 마법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1895년 시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마법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헬레나 마르코스라는 19세기에 있었던 마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영화는 영화라는 마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각적인 자극을 체험시키는 게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밀리어스라는 그 박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라틴어로 또박또박 말을 한 다음에 마법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마법이 어디에나 있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극장이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핵심은 그 오래전에 마르코스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설정이잖아요. 그것은 이야기는 설사 이 리미에르 형제가 그 사업이 망해서 1905년도에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 리미에르가 만들었던 영화의 마법이란 건 지금까지도 편재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에 관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이 지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대요. 네. 자기 영화의 제목을 서스페리아라고 얘기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더니 이런 좋은 평론가가 나의 영화 속 숨은 한국말을 뜻을 몰라. 알아듣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너무 감동적이라고 저한테 오늘 방송은 이탈리아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지금 받아가지고 제가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또 식의 그런 능력이 있으시군요. 예, 왔어요 저한테. 네.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님 고맙다고. 아니 뭐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네, 그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연도를 들어요. 얘기하는데 팩트 체크까지 딱 되고 나니까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